고금소총. 서방님이 행사하려 하시기에 제가 미리 다리를 쳐들었어요. 한 신랑이 첫날 밤에 아내와 더불어 즐기려 하면서 손으로 이불 아래를 더듬어 보니 여자의 두 다리가 없었다.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말했다. 다리 없는 아내를 얻다니 장차 무엇에 쓸고. 급히 장인을 불러 그 사정을 알리니 장인은 괴이하게 여기고 딸에게 따져 묻자 딸이 말했다. 서방님이 행사하려 하시기에 제가 미리 다리를 쳐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사씨가 말한다. 사제를 갖춘 후에야 사람이 되는 것인데도 이 신랑은 신부의 다리가 없다고 의심했으니 대단히 어리석은 자 아니겠는가. 만약 거꾸로 매달렸다고 말했다면 그래도 나았을 것이다. 성주님, 자루를 조금 짧게 하십시오. 어떤 원님이 어리석고 건망증이 심해 배씨 성을 가진 좌수가 매번 들어와 아연할 때마다 원님은 그의 성을 묻곤 했는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긴 좌수가 원님에게 말하였다. 성주님께서는 매번 저의 성을 물으시지만 주무시고 나면 곧 잊으십니다. 이에 서금이 제 성의 음과 동일하니 벽 위에 배를 그려놓고 늘 바라보시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님이 웃으면서 좋다고 승낙하고 그 즉시 벽 위에 배를 그렸는데 꼭지를 조금 길게 그렸다. 다음 날 좌수가 들어오자 원님이 벽 위에 그려진 그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자네는 몽동 좌수 아닌가? 몽동은 긴 자루를 가진 둥근 철로 더위를 다룰 때 쓰는 기구입니다. 좌수가 일어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의 성은 베이지 몽동이 아니옵니다. 성주님께서는 전날 그렸던 그림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원님이 부끄러워하는 낯빛으로 말했다. 내가 몽동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은 자루가 길게 그려져 몽동과 흡사하기 때문이군. 좌수가 무릎을 꿇고 청하였다. 성주님, 자루를 조금 짧게 하십시오. 성주는 새 속에서 고을 원님을 이릅니다. 성주는 새 속에서 고을 원님을 이릅니다. 원님이 즉시 벽 위에 그려진 그림 앞으로 다가가더니 칼로 자루를 도려내며 말했다. 비록 자루가 없어도 본체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배씨 성인 것을 또 다시 망각할까. 야사씨는 말한다. 원님이 잘 잊곤 하는 것을 고민한 좌수가 고쳐 그리라고 청하였으나 끝내는 자루를 아예 없애버리고 다만 한 개의 원형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훗날 성을 기억해내야 한다면 그 원형과 비슷한 것을 찾아 수박, 오리알, 달걀 등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엄연한 일개 거린이었다. 옛날에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이 제법 부유하였는데 누가 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집안 재산을 기울여서라도 그것을 사들이고야 말았다. 어떤 사람이 깨어진 표주박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이는 허육과 귀를 씻었던 표주박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호고자는 백금을 주고 그 표주박을 사들였다. 허유는 요임금 때의 고사로 요임금이 천하를 그에게 양여하려 했으나 거절하고 기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떨어진 자리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이는 공자께서 행단에서 강학하실 때 깔았던 돗자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호고자는 또 백금을 지불하고 그 돗자리도 사들였다. 행단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으로 공자가 행단 위에 앉고 제자가 그 곁에서 강학한 고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대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비장방 갈피의 지팡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호고자는 또 백금을 지불하고 그것마저도 사들였다. 비장방은 동안 연암 사람으로 호공을 따라 도를 배웠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자 부적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온갖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온갖 귀신을 매질했으며 환술을 잘 부렸는데 하루 사이에 사람들은 그가 천리박 수처에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부적을 잃어버리자 뭇 귀신들에게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하여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마음만은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 하루는 뿌듯한 마음으로 일어나 왼손에는 표주박을 들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으며 겨드랑이에는 돗자리를 끼고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엄연한 일개 거린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으니 이는 그가 옛것을 좋아하다가 파산하고야 만 것을 비웃은 것이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이 사람은 옛것을 좋아한다는 헛된 명분말을 취하다가 파산당하는 실질적인 해를 자초하고 말았다. 아,
이는 어찌 범인에게만 해당되는 경계이겠는가?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경계이다. 한갓 현인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어 이름만 보고 사람을 취했다가 나라를 망치는 화를 자초한 임금이 많았다. 혹은 왕망을 주공과 비견할 수 있다고 믿었고 혹은 왕한석이 당후를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는 호고자와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당우는 요임금 도당씨와 순임금 유우씨를 덩칭한 것입니다. 유모가 당기고 있는 것은 문고리가 아니고 지돌이인걸. 한 처녀가 혼인한 첫날밤 유모가 그녀를 데리고 신랑 방에 들어가려 하자 처녀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제법 완강하게 버텼다. 유모는 그녀를 억지로 들치었고 신랑 방에 이르렀는데 문 앞에 이르러서는 문에 지도리를 문고리로 잘못 알고 한참을 잡아당겼지만 열 수 없었다. 처녀가 겉으로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내심으로는 지체되는 것이 싫어 유모에게 말했다. 이 문이 살살 열려도 나는 안 들어갈래. 유모가 당기고 있는 것은 문고리가 아니고 지돌이인걸. 야사씨가 말한다. 이 여자가 사양했던 것은 애초부터 내숭에서 나온지라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자 도리어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가리켜 주었던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이름을 팔아 이익을 구하고 앞에서는 꽂지만 뒤에서는 교활한 자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낀 방귀인데 상을 왜 유모가 받누? 한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 아련하는 자리에 육친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짙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구경 온 사람들이 모두 침이 마르도록 경탄하였다. 신부가 시부모 앞에 나아가 바야흐로 술잔을 올리다가 벼랑간 방귀를 뀌니 친족들은 모두 웃음을 참으면서 서로 바라다 볼 뿐이었다. 그때 유모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 사태를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여 급히 일어나 사과하였다. 서인이 연로한지라 꽁무니가 물러 그만 실례하고 말았사옵니다. 황공스러움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시부모가 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유모에게 뽕옥 한 필 반을 상으로 주니 신부가 그것을 빼앗아가며 말했다. 내가 낀 방귀인데 상을 왜 유모가 받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유모가 자신이 방귀 뀌었다고 하며 스스로 감당했던 것은 주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함이었다. 임기응변을 잘했다고 일컬을 만하다. 반면 신부는 풍옥한 필반의 마음이 동하여 수치심을 잃고서 상을 다투었으니 그 뜻이 필요하다. 이로 미루어 보건 때 인품의 고하가 출신과 무관함은 명백하도다. 첩이 없다면 이를 치르는 법이 어찌 그처럼 능숙할 수 있겠어? 한 처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신랑 집에 노비가 절을 울리며 아련하니 여자가 물었다. 난군께서는 첩을 두고 있지? 아니옵니다. 왜 나를 속이니? 만약 첩이 없다면 이를 치르는 법이 어찌 그처럼 능숙할 수 있겠어? 야사씨가 말한다. 깊은 규방에 있는 여자는 본래 남녀간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법인데도 단 한 번 운우지정을 나눈 뒤 신랑의 수단이 능숙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으니 이는 또한 성인이 성인을 알아보는 것과 같도다. 내가 내 주인의 이빨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니? 선비 최생의 부친이 함흥의 통판이 되어 갔을 때 최생도 따라갔는데 그곳에 한 기녀를 곁눈질하였다가 미혹되었다. 부친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에 이르러 최생이 기녀와 더불어 작별하는데 기녀가 최생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말했다. 일단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사오니 난군의 몸에서 잘라낸 물건을 얻어 잊지 못할 정표로 삼고 싶습니다. 최생은 즉시 이빨 하나를 뽑아 기녀에게 주었다. 행차가 중도에 이르러 길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먹이는데 벌써 기녀가 그리운지라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한 젊은 놈이 그곳에 이르더니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젊은 놈도 뒤이어 이르더니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최생이 몹시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우느냐? 한 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서인은 서울 재상댁의 노비입니다. 일찍이 함흥 기녀를 사랑하여 오래도록 친밀히 지내며 사랑하였는데 기녀가 통판의 아들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습죠. 그래도 예정을 잊지 않고 틈을 내어 만나곤 하였는데 이제는 방백의 아들이 그녀를 들여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요. 희망이 없어져 돌아가노라니 우는 것입니다. 다른 한 놈이 말했다. 소인은 본래 서울의 장사치입니다. 작년에 북관에 갔다가
아름다운 기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죠. 그런데 관아의 도령이 그녀를 독차지하고 있는지라 소인이 제물로 꿰어 틈만 나면 정을 통했는데 우리 두 사람의 정은 무척 친밀했었지요. 그러다가 그 도령이 비로소 서울로 돌아가게 되어 소인은 이제부터 그 기녀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여겼습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방백의 아들이 또 그녀를 사랑하여 가명한 깊이 감춰둔지라 다시 볼 방법이 없게 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다 나으리께서 눈물 훔치는 것을 보고 또 저 사람도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자연히 비감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요. 최생이 기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두 몸이 함께 아르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기녀였다. 최생이 악연자시라며 말했다. 애통하도다. 애통하도다. 차는 것에게 마음 쓸 필요도 없지. 즉시 종더러 이빨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하였는데 기생이 밥장대소하며 말했다. 어리석은 인간, 푸죽한에서 살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창가에서 얘를 지키라고 책망하는 격이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망령된 것이지. 드디어 포대 하나를 마당에 던지며 말했다. 내가 내 주인의 이빨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니? 내가 찾아서 가져가렴. 종이 다가가 보니 포대에 가득 찬 이빨이 서너 말쯤 되었다. 종은 웃으면서 그곳을 나왔다. 야사씨가 말한다. 양자는 자신의 터럭 하나를 뽑아서 설서천하의 이로움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계집에게 미혹되어 기꺼운 마음으로 이빨을 뽑아주었으니 부모께서 남겨주신 몸을 돌보지 않고 미혹됨이 심한 자이다.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창녀의 음탕함에 대해 크게 깨닫고 뽑아준 이빨을 다시 돌려받고자 했으나 이빨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언정 다시 심을 수야 있겠는가. 양자는 양주라고도 하는데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그는 애기를 중시하여 설사천하를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정강이에 난 터럭 하나라도 뽑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탁한 배를 햇볕에 말리는 형상이 대단히 기묘하군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도화서의 별제 자리를 욕심내었다. 그림을 잘 그리노라고 자칭하며 또 그림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벌리고는 도화서의 제조를 찾아가 아련하였는데 제조는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그림 병풍을 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여산 폭포도였다. 그 사람은 그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묘하다고만 칭찬하니 제조는 그가 진실로 그림을 잘 볼 줄 아는 자라고 여기고는 별제에 임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제조의 안색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새로운 말로 극찬을 더하면 틀림없이 기뻐하리니 관직을 얻는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헤아리고는 마침내 그림 속의 괴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괴폭은 그림 속의 폭포가 산에 걸려있는 형상이라서 형용한 말입니다. 세탁한 배를 햇볕에 말리는 형상이 대단히 기묘하군요. 폭포의 형상이 흰 비단 같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폭포를 햇볕에 말리는 배로 착각하였던 것인데 제조가 웃으면서 그를 쫓아내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에서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하는 자는 틀림없이 식자의 비웃음을 면할 수 없으리니 폭포를 가리켜 배라고 한 자를 경계로 삼을 만하지 아니한가. 오늘 고금소총은 서방님이 행사하려 하시기에 제가 미리 다리를 쳐들었어요. 였습니다.